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마의 재능 단독자입니다. 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만주의 애무하기. 저번 시간에 이제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베르터라는 인물이 괴테의 일부분적인 분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신을 투영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괴테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던 자서전, 시와 진실이라는 거 있어요. 자서전 이름입니다. 시와 진실에서 이제 괴테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 천성 탓에, 내가 타고난 천성 탓에 어떻다? 나는 극과 극을 오갔었다. 자기도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다. 롤러코스터 같았다. 근데 사실상 이게 무슨 뭐 과민성 증후군이 있는 인간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뛰어난 인간만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러한 감정 기복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 폭의 편차가 얼마나 심하냐. 이 편차가 심할수록 현대사회에서는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피부로 몸소 경험하니까 이 편차가 작을수록 좋아. 요즘 같은 세상에는 목석 같은 인간이 살기 편합니다. 자, 아무튼 요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베르터와 자신은 비슷하다라고 괴테는 자서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자, 베르터는 이러한 이중의 삶을 살았어. 왜 이중의 삶이에요? 현대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사교계를 들락날락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베르터라는 청년은, 그죠? 베르터라는 청년은 일종의 예비 유부녀인 샤를 로체에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 샤를 로체를 사랑함으로써 바로 불행이 시작됐죠.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과 내가 상상으로 그렸던 로테와의 사랑과 이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 이것이 이제 이중적으로 삶으로서 대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로 이어져요?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의 화해 불가능한 삶으로 결국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가 나타났던 거고, 이런 이중적 성격은 여기 이제 젊은 베르터 슬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이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소설들, 특히 고직소설의 주요 테마였습니다. 고직소설. 고직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외부에서 어떤 위험과 공포가 무조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나를 자기 파괴로 이끌어가는 것도 일종의 공포적인 요소인 거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가 다 나에게는 고직적으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고직소설의 범주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베르터의 슬픔은 이러한 당시 고직소설의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이자 일종의 괴테의 자전적인 느낌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었으니까 당시 젊은이들이 어땠겠어? 당시 젊은이들이 아주 열광한 거야. 아, 나도 저런 정열적 사랑, 열정적 사랑을 했었는데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지. 아, 단독자도 정말 사람 순수하게 사랑했었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자를 보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 괴물 같은 년들 같고, 아, 나도 저 때가 그리웠다.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젊은이들이 유행을 타게 되는데, 그 유행을 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베르터가 입었던, 일종의 자신의 영웅이었던 베르터가 입었던 코트를 입는데, 이 코트 색깔이 푸른색이었어요. 푸른색의 코트를 입고 그리고 또 노란색의 바지를 입으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문학의 그 영향이라는 게 이 18세기, 19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거지, 젊은이들에게. 현대 사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그때가 근데 현대 사회잖아. 자, 이러한 베르터 유행은 영국에서는 일종의 문화적인 유행까지 가면서, 나폴레옹은 어땠는 줄 아세요? 노폴레옹이 아니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거를 7번 읽었습니다. 7번. 보나파르트가 가장 좋아했던 소설이 여러분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에요. 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거의 뭐 밥 먹듯이 읽었고, 그리고 또 좋아했던 내용이, 이건 소설이라고 하긴 그렇다. 이거는 뭐랄까, 서사시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거를 위인전? 나 위인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냥 이건 위인전이고, 소설 중에서 나폴레옹이 가장 많이 읽었던 소설이 이 베르터의 슬픔이야. 젊은 베르터의 슬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베르터 효과라는 거 있지 않아요, 단독자님? 있습니다. 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테 같은 경우에는 소설 속의 이 주인공인 베르터를 죽음으로 이끌어가, 그죠? 자살시킴으로써
자살로 이끌음으로써 괴테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죽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방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심오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괴테의 그런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충동이 당연히 있었지. 그것이 이 베르터라는 인물에게 투영됐지. 근데 베르터라는 인물을 죽여버림으로써 자살로 이끌어감으로써 괴테 자신이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 근데 다른 이들이 이걸 모방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이 베르터를 모방하면서 사랑의 열병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럼 괴테는 간접살인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뭐 요즘 뭐 한국 사회로 따지면은 간접살인한 건 맞네. 그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억지죠. 예. 좀 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베르터의 자살은 어떠냐? 바로 초기에 이제 초기 낭만주의에 있었던 이제 괴테의 일종의 죽음을 대신하였죠. 죽음 대행과 그리고 질풍노도 운동의 일종의 몰락을 뜻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괴테가 이 질풍노도 운동, 낭만주의 운동에 대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불타가지고 괴테랑 실러가 와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끌어 나가다가 이거를 이제 믿음 상실이 오는데, 자, 이게 1751년에 이제 바이마르 총리가 되면서예요. 바이마르 총리가 되면서 이제 바이마르 공이 초청을 한 거예요. 작센에 이제 바이마르 공이 괴테 이 위대한 괴테 씨 바이마르 총리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이러면서 고향인 프랑크푸르트를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총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떠나는 거지. 떠남.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에서 괴테는 어떤 영향을 받냐? 바로 고전주의적으로 회귀해버리게 됩니다. 이 중요해. 바이마르에서 이제 고전주의를 회귀한다고. 프랑크푸르트 시절에서는 막 질풍노도의 운동이니 막 이러면서 낭만, 열정, 환각 막 이러면서 주인공 등장시키고 주인공의 막 애처로운 막 그 삶, 그리고 거기 자연과의 조화 막 이런 걸 다루다가 고전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바이마르 총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1790년대 초까지, 이 당시까지 뭐를 해요? 바로 고전주의.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전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바이마르 고전주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거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괴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786년에 이탈리아를 여행해요. 이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데, 자, 이 괴테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뭐에 눈 떴겠어? 로마라던가 이런 유적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고대의 눈을 뜹니다. 고대의 눈뜸이라고 적겠습니다. 고대의 눈을 뜨면서 고전주의는 건강한 거고 낭만주의는 병든 거다라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해요. 괴테가. 지도 느낀 거야. 베르터의 슬픔 쓰면서 느낀 거지. 이 베르터라는 인물 나의 자전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와 진짜 병든 새끼구나. 그래서 고전주의가 건강하구나. 고전주의는 건강하다. 낭만주의 심취하면은 엿된다라는 걸 느낀 거고, 괴테는 자신이 낭만주의에서 치료되었다고 느껴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건강한 거고 난 드디어 낭만주의로부터 치유됐다라고 느끼면서 결국 낭만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경멸. 와, 저 새끼 완전히 어떡하냐. 망했다 인생. 저거 완전히 정신병인데 이러면서 지가 그렇게 질풍노도 운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경멸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18세기 말 돼가니까는. 자, 이제 파우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예, 지금 제가 밥을 안 쳐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밥을 제가 안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밥 안 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우스트. 자, 파우스트의 원본이었던 것은 사실상 초기 낭만주의 괴테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왜 그래요? 파우스트 일부가 어때요? 이 파우스트 박사가 영혼을 팔잖아. 영혼을 팔어. 누구한테 팔어? 메피스토펠레스한테 팔잖아. 메피라고 적겠습니다. 이 메피스토가 게임에 아주 그냥 단골로 등장합니다. 이 메피스토가 그 메피스토인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메피스토가 유혹하잖아. 박사,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단독자처럼 그렇게 대가리에 모르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은 지루해? 그럼 나랑 거래를 하자고. 그래서 악마와의 거래가 시작되지. 영혼을 팔아버리잖아. 메피스토한테.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직접 읽으세요. 이거는 내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릴 문제가 아니야. 이 파우스트 괴테의 일생의 대작이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썼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부부터 쭉 보시는데 레제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레제 드라마. 1부는 레제 드라마가 아니야. 1부 다음부터가 레제 드라마인데 레제 드라마는 극인데 소설처럼 써가지고 읽히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읽히기 위해서. 극적인 형식을 다루고 있어. 이건 뭐야? 극적인 형식은. 주인공 이름 나오고 땡땡땡 나오고 뒤에 몰라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은 다른 이제 또 주인공의 조연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블라블라 하면서 이렇게 말과 말로 대화와 대화로 전개되는 게 레제 드라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뭐 강요는 안 하지. 강요한다고 되겠어? 망아지를 호수에 끌고 갔는데 물을 마시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입에다가 물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 약간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위대한 작품인 파우스트, 이 초판을 파우스트 원래는 단편이라고 냈는데 계속 수정을 가한 거야. 계속 수정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죠. 미완성 작품. 괴테는 여기서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하고자 했던 걸 다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전체는 언제나 단편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괴테는 또 재밌게 이렇게 자기의 파우스트가 미완성으로 남는 게 싫지는 않았어. 싫지는 않음. 왜냐? 이 위대한 작품은 내가 결코 완성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역설적인 패러독스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괴테는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서 나의 혼에는 두 개의 영혼이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열이 이루어졌었다. 언제나 이 분열에 고통받았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바이마를 가가지고 보니까 뭐다? 낭만주의라는 것은 병이었다. 질병이었구나 라는 거죠. 자, 나는 셰익스피어를 모범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나의 모범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통일이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겠어. 그럼 뭘 존중하겠어? 희극과 비극을 섞어 놓겠어. 바로 셰익스피어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를 읽어본 분들이라면은 극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괴테가 고전주의 시기 바이마르 결국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그 고대 고전에 뽕이 차올라가지고 바이마르의 이제 고전주의로 돌아가면서 질풍노도 갖다 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파우스트 플롯에서 환상적인 요소들을 삭제합니다. 환상적 요소. 이거 너무 낭만주의적인데 갖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삭제를 해요. 그래서 비고전적, 즉 낭만적인 것들, 이러한 예술이었던 북방 민화, 이러한 북방 민화 중에서 고트족의 어떠한 뭐랄까 고직적 양식 이러한 것들을 유럽인들은 일종의 자신들의 조상이 세워놨던 낭만적 양식으로 치부했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고직적 북방 민화 양식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스트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상적인 요소들은 좀 꺼져라 라고 해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네, 괴테 여기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독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낭만주의 하면은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프리드리히 폰 실러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괴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끝내면 괴테는 과학이라고 알려진 연구에도 또 착수해요.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 좀 단독자처럼 여기저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생명의 일종의 어떤 고전주의적 계획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유기체와 생명에는 고전주의적 계획이 뭐겠어? 비례와 조화겠지. 여기에다가 크리스찬적이고 신적인 걸 추가하면은 신의 계획이자 신의 설계라는 거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크리스찬이라고 뭐 대놓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고전주의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믿음과 일종의 증명하고자 연구에 착수를 했는데 그 연구가 과학이었던 거야.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은 진화론과 무슨 뭐 창조론의 대립적인 측면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해가지고 연구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식물 연구로 넘어가요.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식물 연구하는데 원형 식물이라는 거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형 식물이 있고 이게 변형돼.
원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 하면 또 융이 생각나는데, 융 있잖아요. 융, 심리학자. 프로이트 제자. 프로이트의 그 리비도 엿먹어라. 무슨 뭐 모든 게 성적 에너지와 충동이냐? 그래서 엿먹어라 그러고 독자적인 자신만의 얘기를 했던 그 융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 아무튼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원형 식물, 그 원형적 식물의 변형이라는 것. 이게 변형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냐? 모든 다른 식물들, 모든 other 식물, 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 발전해 나왔다라는 것. 마치 진화론적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 지의 연구, 자기의 연구, 식물학 연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그렇게 연구했나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네이션 있고 민들레 있고 뭐 호박꿀 있고 뭐 제비꿀 있는데 뭐 하나의 원형 식물이 있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괴테의 색채론. 엄마도 읽었었어, 옛날에. 우리 엄마도 이 색채론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거 이제 살아계셨을 때, 나보고 읽으라고 했는데, 읽어야 될 것 같아. 요즘 다른 책 읽느라고 많이 못 봤어. 아무튼, 색채론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백광. 하얀 빛이죠. 하얀 빛에서 이것이 7색으로 분리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색, 백광이 7색으로 분리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이작 뉴턴의 일종의 분석을 한 건데 이것을 괴테는 부정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광이 7색으로 분리된다는 거 괴테가 아니라 뉴턴이 얘기했는데 괴테는 뉴턴의 이러한 7색 분리를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테에게 백광은 뭐였냐? 분리체가 아니라 통일체였다라는 거예요. 통일체. 이해되시겠죠? 통일체여가지고 자연에서 색채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상호관계, 양극성, 이원성, 어쩌면 복수성이라는 거야. 이원성이자 복수성이라는 거지. 색채 효과는 통일성이 아니라는 거야. 자, 괴테가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 통일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신비적, 그리고 초자연적, 그리고 낭만적 자연관을 찾죠. 누구와 다르게? 뉴턴과 다르게 통일성에서 신비적이지 않고 이러한 낭만적 자연관들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뉴턴은 통일적이라며. 왜냐면은 백광에서 7가지가 나왔다고 하면은 백광은 7가지 색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통일체인 거 아니야. 근데 이러한 통일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괴테는 얘기했었고, 괴테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백광이 통일체였지. 괴테.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려. 이거, 과학적 분야라 그런가? 괴테에게 백광이 통일체라고. 뉴턴에게는 백광이 통일체가 아니라 7개로 분리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백광의 고전적 통일성을 괴테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반신비적이면서 낭만적 자연관이 일종의 뭐랄까, 여기에 들어져 있는 거라고, 담겨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 갑자기. 당황했나봐. 얘기하면서, 이상한 정보를 유출할까봐 당황한 거야, 지금, 단독자가. 자, 그래가지고,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있어요. 루돌프 슈타이너. 자, 이 사람의 이제 인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괴테의 괴테 자신의 과학. 그래서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자신의 인지학을 괴테의 과학에 기반을 두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 사항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색채론 나오고 막 통일성 나오고 식물 나오고 복잡하죠. 낭만주의인데 굳이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괴테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설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원형 식물 프로토타입이 있고 거기서 발전되어 나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식물학 연구에서 괴테가 얘기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명한 색채론에서 뉴턴이 얘기했던 백광, 하얀 빛이 7색으로 분리된다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백광은 통일체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상극성,
일종의 이원성, 복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통일체 내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이원성이 나타나요? 통일이라면서 복수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원성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그 통일성 내에 들어있다라고 개체는 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 통일성 내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낭만적 자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쓰고 넘어가야겠다. 말로만 하면 안 돼. 왜 그러면은 통일성 내에 있는데 낭만적 자연관이라고 개체 거를 불러요? 왜 그러겠어? 자, 이 통일성 내에 막 이런 것들에 초자연적 낭만적 자연관이 들어있다라는 게 이게 낭만적이잖아. 왜? 이거를 봐봐요. 자연으로 보세요. 여기 안에 인간과 사물과 온갖 종류의 유기체들이 내포되어 있잖아. 이게 자연을 얘기했던 낭만적 낭만주의의 어떤 자연관과 인간의 조화를 얘기했던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자아를 발견했던 그런 메커니즘 그대로 옮겨온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겠죠? 정확하게 옮겨놓은 거잖아. 그 느낌 그대로잖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